인공지능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위 1%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일명 파바로티 효과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파바로티 효과란 이탈리아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은 최고의 아티스트 외에 음반은 팔리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50년 동안 모든 국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것은 확실하고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 또한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상위 1%가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세계 기업들을 보면 알기 쉽습니다. 어느 분야든 재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그 기업들은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타사보다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빅3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인 포드,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전 세계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그들은 자동차 대기업들과 비교해 직원 수는 절반 이하지만 주가는 10배 이상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가치는 무한할 것이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소유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심해질 거라 전망합니다. 오늘은 초예측 중에서 다니엘 코엔의 의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코엔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이고 사상가입니다. 초예측이라는 책은 오노가즈모토가 질문하고 세계석학이 답변하는 형식의 책입니다. 다니엘 코엔은 일단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해야겠습니다. 제가 어제 주문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된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라는 책입니다. 암튼 세상의 가치가 변하는 시점이라 모든 것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코엔이 한 말 중에서 행복 추구는 러닝머신에 올라타는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지요. 경제성장도 무한한 욕망에 제자리 뛰는 러닝머신과 같다는 거지요. 인간다운 가치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결국 부는 일부에게 귀속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책을 매일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엔은 50년 후에 인공지능의 거대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올해만 100권의 책을 읽었지만 세상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러닝머신 이야기는 코엔이 쓴 경제성장이라는 저주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음은 유발 하라리의 의견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너무도 유명한 책 사피엔스의 저자이죠. 이 책을 보면 인지혁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허구에 대한 믿음이라는 키워드도 등장합니다. 저는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읽는 중입니다. 암튼 이분은 대단한 역사학자입니다. 사피엔스를 보자마자 여러분도 인간이 누구인지 않게 될 건입니다. 조만간 다 읽고 책 요리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노가즈모토가 질문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영역뿐 아니라 노동의 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이 큰 변화를 초래할 텐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와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냉소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유발 하라리가 답변합니다. 일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노동자의 입장에서 모든 일이 항상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해서 일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슈퍼마켓 계산대 앞을 지키는 일이 꿈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에 맞서 인간의 일을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봇에게 계산대 일을 빼앗겨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인간일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니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두 문제가 해결된다면 말이죠.
하나는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제 같은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겠죠. 여기서 참고로 보편적 기본 소득제란 다음을 말합니다. 근로 여부나 재산 규모 등과 상관없이 정부가 개인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정책. 누구까지 대상자로 포함해야 하는가의 보편적인 문제와 인간다움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어디까지 보살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 둘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같이 공장에 출근해 10시간씩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주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남아도는 시간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기쁨과 의미를 일 대신 예술, 스포츠, 종교, 명상, 인간관계, 공동체 등에서 충족시키는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직시장에서 밀려나는 일로 갑론을 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리즘에 맞서 인간의 실직을 막겠다는 계획은 실제 성공하기도 어려울 테고요. 오히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쪽이 더 현명합니다. 일이 없는 세계를 대비하는 건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경제 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지탱해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장의 힘에 맡겨두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테니까요. 아마 부와 권력이 한 줌의 엘리트들에게 집중되고 사람들 대부분은 빈곤에 빠져 하루하루가 아주 힘들 겁니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지키는 대상은 일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초예측이라는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니엘 코엔의 답변이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했다면 인공지능의 해결점은 유발 하라리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석학들이 말하니 제가 의견을 내기는 웃기지만 인공지능의 문제점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일상을 찾아오고 다니엘 코엔이 주장한 해결점을 제도화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직장을 잃고 힘든 과정을 살지도 모릅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부가 일부에 집중되어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을 탈탈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우리와 다른 국가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세계의 자본주의 지도자들이 유발 하라리의 생각을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역사에 있다는 말처럼 역시 역사학자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역사에 남을 패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에서는 질 것이다. 그의 도박이 실패했음이 자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 세계의 응원을 받으며 전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고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다. 푸틴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피가 흐르면서 푸틴의 꿈은 망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을 때마다 침략자들을 향한 증오는 깊어진다. 증오는 가장 추악한 감정이지만 압제를 받는 국가에게 증오는 숨겨진 보물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저항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러시아 제국의 사망진단서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이름이 적힐 것.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적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것.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결정됐다.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진짜 국가고 우크라이나인이 진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새로운 러시아 제국 아래 살 생각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 메시지가 크렘린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여주는 용맹한 모습은 우크라이나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각성시키고 있다. 우리 모두 무엇인가를 할 용기를 얻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번 전쟁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폭정과 압제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된다. 그것을 좌시하면 안 된다. 모두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암튼 여러분도 사피엔스라는 책 저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책이 두껍고 해서 며칠 조금씩 봐야 합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다 읽기에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아끼면서 매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감동이 길면 좋지요. 물론 저보다 먼저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 10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빌린 책이 사피엔스입니다. 아,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뭐라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뭐라 했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코로나19가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겪는 세계적 대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과학적으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죠.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마쳐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되면 변이를 통해 더 나빠진 상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 또한 지켜야 하지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세계의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원과 돈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의 문제입니다. 첫째는 균형이고 둘째는 약한 고리의 보호입니다. 의료, 경제, 민주주의의 수호, 자유 등 모든 요소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면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나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 지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